어머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네, 맞아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자식들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우까지 드시겠다고 하시면 오늘 아침 차복자는 자신의 68번째 생일을 맞아 거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30년간 신원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굳어진 손과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복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신원시장 방향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그 길고 긴 세월들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자뿐이었습니다. 3년 전 은퇴한 후 복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검소하고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보였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30년간 모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 지영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영은 언제나처럼 정중하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영아, 벌써 68이 되니까 감회가 새롭구나. 지영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복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던 분이 이제 나이만 먹어서 별것도 아닌 생일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의 생일을 챙기려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저녁 먹어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복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지만 복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68번째 생일이 인생에서 가장 속 시원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30년간 시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자는 거실에 앉아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생일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차복자의 30년 시장 인생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당시 15살이던 민수를 혼자 키워야 했던 복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원시장 한 귀퉁이 겨우 2평 남짓한 작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겨울엔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칼질하기도 힘들었고 여름엔 뜨거운 기름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복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주물럭거렸어요. 아직도 그때의 굳은 살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비며 교복비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복자는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와서도 다음날 재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잠자리에 드는 건 항상 새벽 1시나 2시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밥은 먹었니? 복자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민수는 항상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서 복자는 주말이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신원시장 떡볶이집 아줌마는 정말 친절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복자만의 특별한 비법 소스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민수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복자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자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장사를 하면서도 절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이라도 벌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수가 대학교 4년을 무사히 마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복자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3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5년 전 민수가 지영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복자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 며느리 지영을 만났을 때 복자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를 나왔고 말도 곱게 하는 게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영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시장 구경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일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런 데까지 관심 가져주니까 고맙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영의 친구들이나 남편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했다는 얘기를 꺼내기 부끄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지영은 남편 회사 사람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교수님이시라거나 공무원이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만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다고 말하기가 민망했거든요. 복자도 며느리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시장 얘기를 하면 지영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시어머니 얘기를 잘하지 않으려는 것들 말이에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현대적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현대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 그냥 너무 검소하게만 사시지 마시고요. 지영의 말 속에는 미묘한 뜻이 숨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 같지 않게 좀 더 세련되게 살라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복자는 지영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자가 3년 전 은퇴를 결정한 것도 사실은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지영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은근히 걱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복자는 30년간 해온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은 돈이 상당했지만 복자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았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복자의 통장에는 30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들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복자는 지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30년간 고생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며느리를 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던 중에 맞이한 68번째 생일. 복자는 이날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올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저녁에 일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복자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68번째 생일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간 시장에서 일할 때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간 해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주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손자 준호와 9살 손녀 서연이가 열심히 연필을 굴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할머니 생일인데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저는 치킨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피자가 좋아요. 할머니는 뭐가 먹고 싶으세요? 손주들의 순진한 질문에 복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복자가 뭘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30년간 시장에서 떡볶이만 만들어 팔았지. 정작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글쎄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온 걸 보니 정말 어머니 생일을 챙기려고 일부러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신이라 기분이 좀 다르시죠? 그냥 평소와 똑같지 뭐. 근데 네가 일찍 와서 고맙구나.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 생신인데 참,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드릴게요.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이런 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하면서도 신세계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30년간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던 복자에게는 이런 게 모두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앱에서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음식 골라주세요. 민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복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자는 돋보기를 꺼내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와,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 일식, 양식,
한식. 복자는 그 많은 메뉴들을 보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아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엄마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류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지영이 옆에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복자는 지영의 표정에서 미묘한 뭔가를 느꼈어요.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이런 앱을 어떻게 알겠어요라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냥 고기가 먹고 싶구나. 오랜만에 좋은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고기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싸고 양이 많은 음식 위주로 먹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생일이니까 한 번쯤은 좋은 것을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고기 전문점을 찾아보죠. 민수가 앱에서 고기 전문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집, 삼겹살집, 한우 전문점 등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복자는 그 중에서 한우 전문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설명해주자 복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낸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럼 그거로 하자, 한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구나. 복자가 한우를 선택하자 갑자기 지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를 지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지영은 복자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한우요? 정말 한우로 하시겠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복자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응, 한우. 왜 안 되나? 아니에요. 그냥 한우가 좀 비싸서요. 어머님이 평소에 아껴 쓰시는 편이잖아요. 지영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비싼 한우를 드시겠다고요 라는 뜻이었어요. 복자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는 거야? 어머니, 가격은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나서려고 했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남편 직장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생활비 얘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들만 항상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좀 많이 나왔는데. 지영이 은근히 눈치를 주자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 말도 맞고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싶고 정말 중간에 끼인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걸로 할까? 엄마가 괜히 비싼 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야. 복자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표정 변화를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좋은 거 드셔야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즘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좀 빠듯해서요. 지영이 본격적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자신의 생일날인데 며느리가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졌거든요. 그럼 정말 다른 걸로 하자. 엄마가 괜히 어려운 얘기를 꺼낸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좀 더 분수에 맞게 드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지영의 본심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분수에 맞게라는 표현이 복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30년간 시장에서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낸 자신이 한우 한 번 먹는 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분수에 맞게? 복자가 지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민수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영이 급하게 사과했지만 복자의 마음에는 이미 상처가 났습니다. 분수에 맞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아들을 키워낸 자신의 분수가 한우 한 번 못 먹을 정도라는 건지 복자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복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30년간 모은 돈이 30억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복자는 아직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다른 걸로 하자. 복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68번째 생일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복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실 오늘 지영이 보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지난 몇 년간 며느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 왔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영의 친정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 복자를 대하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영의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지영은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왔어요. 여보, 저 친정엄마 생신 선물로 이 가방 샀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신 거거든요. 50만 원. 좀 비싸지 않아? 아니에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런데 정작 복자에게는 어떨까요? 복자의 생일이 오기 일주일 전 지영은 복자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더욱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비싼 건 드시지 마시고요.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복자는 그때도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지영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복자는 손님들이 온다니까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지영아, 친구분들 왔구나. 차 좀 대접해라. 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영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다음에 제 친구들 올 때는 그냥 방에 계셔도 돼요. 괜히 나오셔서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복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했던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게 부끄럽다는 뜻이었거든요. 복자가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면서 기른 눈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능력이었어요. 복자는 지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이중성은 쇼핑할 때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지난달 지영은 자신을 위해 3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샀으면서 복자에게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이 화장품 써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싸게 산 거예요. 어머님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비싼 화장품 쓰시면 피부에 안 좋대요. 복자가 그 화장품을 보니까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로션이었어요. 복자는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특히 지영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 하는 말들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복자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야. 좀 구식이시고 요즘 시대 감각은 좀 떨어지셔. 그래도 착하시긴 하지. 복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착하시긴 하지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마치 자신을 동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자가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지영이 복자가 산 물건들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마트에서 사는 게 더 깨끗하고 좋아요. 시장은 좀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좋은 것만 드세요. 시장이 뭐가 나쁘냐? 30년 동안 거기서 장사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좀 더 현대적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현대적으로라는 말도 복자에게는 상처였어요. 자신이 구식이고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영의 계층 의식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과 만날 때면 특히 그랬어요. 다른 동료들의 아내들은 시어머니가 교사 출신이시라거나 공무원이셨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데 지영은 복자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민수가 직장 동료들과 가족 모임을 했는데 다들 부모님 자랑을 할 때 지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아,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예요. 복자는 그 얘기를 민수에게서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아들을 대학교까지 보낸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싶었거든요. 복자의 검소한 생활 방식도 지영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복자는 30년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음식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영은 그런 복자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전기세 몇천 원 아끼시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들 편리하게 살아요. 습관이 되어서 그래.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너무 구식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또 구식이라는 말이었어요. 복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구식인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지영의 이런 태도는 작은 일상에서도 계속 드러났어요. 복자가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놓으면 어머님, 너무 시끄러워요라고 하고, 복자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 좀 더 세련된 음악 들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어요. 심지어 복자가 입는 옷차림에 대해서도 간섭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옷보다는 좀 더 모던한 스타일이 어떠세요? 제가 쇼핑몰에서 괜찮은 옷 몇 벌 골라드릴까요? 이 옷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요즘 스타일로 입으시면 더 젊어 보이실 것 같아서요. 복자는 자신이 30년간 입어온 옷들이 그렇게 이상한 건지 거울을 보며 고민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편한 옷들이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촌스럽게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손주들 앞에서 지영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와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지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은 더럽고 냄새나니까 가지 마라.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따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시장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복자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30년 인생이 손주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복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 민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설사 눈치챘다고 해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복자는 때로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30년간 시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해온 복자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지영은 분명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지영이 분수에 맞게라는 말을 했을 때 복자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정확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영은 시장에서 장사했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복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시장에서 모든 돈이 30억이라는 것을 지영이 안다면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복자는 아직 그 비밀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오늘 저녁일을 계기로 복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분수에 맞게라는 지영의 말이 복자의 가슴을 찔렀지만 복자는 여전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복자의 양보를 약함으로 착각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어머님, 정말 한우 드시고 싶으세요? 진짜로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놀림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복자는 그 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 내가 한우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한우를 드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의외라서요. 지영의 말 속에는 교묘한 독이 들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궁금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던 분이 무슨 한우를 드시겠다고 라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좀. 아, 저도 어머님 생신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지영이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순간 복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간 시장에서 현실과 싸워가며 살아온 자신에게 현실을 들먹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는 얘기예요. 어머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지영은 계속해서 우리 형편을 강조했어요. 복자를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였죠. 우리 형편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지영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생일날에 며느리가 가계부를 들고 나와서 잔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4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여기에 갑자기 한우까지 시키면 어머님, 이해해주세요. 여보, 오늘 하루 정도는. 여보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리 사정을 이해해주셔야죠. 아니면 어머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지영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라는 말 속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계산하겠어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거든요.
내가 계산을 못할 것 같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은퇴하셔서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드디어 지영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복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으니까 복자는 자신들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한 거였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생활비를 준다고?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를 준다고?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저희가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영은 계속해서 복자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민수가 매달 복자에게 5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효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은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복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럼 내가 너희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도 그렇게 많이 버신 건 아니잖아요. 지영이 드디어 직격탄을 날렸어요. 복자의 30년 시장 생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너는 어떻게 아냐?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떡볶이 장사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이고요. 지영의 말에 복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모은 자신의 노력을 떡볶이 장사로는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떡볶이 장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좀 더 고급스러운 직업들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직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복자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급스럽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고급스러운 직업? 그럼 내 직업은 고급스럽지 않은 거야?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시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지영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체면이나 예의 같은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죠. 여보, 좀 그만해.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잖아. 여보, 저도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인정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했다고 하면 드디어 지영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손주들 얘기까지 꺼낸 거였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손주들이 뭐라고?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예민해요.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요. 지영은 손주들까지 이용해서 복자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복자에게는 손주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손주들이 자신 때문에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복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손주들한테 창피를 주는 할머니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좀 더 시대에 맞게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과거에만 매달린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복자의 인생을 과거의 유물 취급하는 거였죠. 복자는 이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과거에 매달린다고? 내 30년이 과거에 매달리는 거라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사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지영은 계속해서 복자의 생활 방식을 구식이고 촌스러운 것으로 몰아갔어요. 복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구식인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옛날 방식? 세련되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촌스럽게 살았다는 거냐? 촌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선생님이시거나 공무원이셨거나 좀 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드디어 지영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복자를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거였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사회적 지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떡볶이 장사와 선생님은 좀 다르잖아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복자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계층적으로 차별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여보도 알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한우를 드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영은 다시 한우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죠. 복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한우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냐? 자격 없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분수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또 분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복자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분수? 내 분수가 뭔데?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고급 음식을 드시겠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서요. 드디어 지영이 가장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고급 음식을이라는 표현에는 완전한 계층적 편견이 담겨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고급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인정하실 거잖아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복자는 이제 정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3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시장 아줌마는 한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머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좀 더 우리 수준에 맞는 음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라는 말이 복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지영은 복자를 자신들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 수준? 그럼 내 수준은 뭐고 너희 수준은 뭐냐?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희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어머님은 그런 거 없이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잖아요. 드디어 지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학력까지 들먹이며 복자를 완전히 무시한 거였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학 나온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무식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좀 더 교육받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라고요. 복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은 모든 고생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는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좀 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의 그런 고집이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지영은 마지막에 복자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까지 몰아갔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30년간 모은 30억이라는 돈의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복자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어요. 더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복자의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어머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네, 맞아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자식들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우까지 드시겠다고 하시면 지영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복자를 가족의 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건 너무. 여보,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시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셨으면서 지금은 아예 수입도 없으시면서 지영은 계속해서 복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했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3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지영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까 오히려 재미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통장 관리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우를 드시겠다고. 내 통장을 내가 관리한다고. 네, 어머님이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도 잘 모르시고 카드 사용법도 어려워하시잖아요. 지영이 말하는 통장은 복자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돈 통장이었어요. 복자의 진짜 재산은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그것이 복자의 전 재산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는 한우는커녕 삼겹살도 부담스러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머님,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죠. 200만 원 정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한우를. 복자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이 알고 있는 건 복자의 용돈 통장뿐이었는데 그것이 복자의 전 재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200만 원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냐? 어머님, 다른 돈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은퇴하실 때 정리하신 돈도 얼마 안 되셨고. 지영은 계속해서 복자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한우를 드신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드디어 지영이 최악의 말을 했어요. 우스꽝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복자를 조롱한 거였죠. 복자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우스꽝스럽다고? 네, 솔직히 그래요. 시장에서 떡볶이 팔던 분이 갑자기 한우를 드시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복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여보, 정말 그만해. 너무 심해. 여보, 저도 5년 동안 참았어요. 시장 아줌마 시어머니 두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영이 드디어 시장 아줌마라는 표현까지 직접 사용했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아줌마? 네, 맞아요. 어머님이 시장 아줌마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우를 드시겠다고? 정말 웃기지 않아요? 복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분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 복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복자가 드디어 포기한 줄 알고 기뻐했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삼겹살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복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영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장 아줌마니까 한우가 안 어울린다는 거지? 네, 맞아요. 어머님도 분수를 하셔야. 분수를 알라고? 그래, 내 분수에 맞게 해보자. 복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복자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삐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삐치시지. 여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저는 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때 복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죠. 지영아, 내 분수가 뭔지 정말 알고 싶냐?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복자가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그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통장 잔고 확인서야. 한번 봐봐. 복자가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지영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억 2천만 원. 내가 30년간 시장에서 모은 돈이야. 복자의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민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정말이야.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시장 아줌마가 모은 돈 말이야. 복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공개한 거였죠. 아니, 이게 어떻게. 떡볶이 장사로 이렇게. 떡볶이 장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했지.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 복자가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은행 잔고 확인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거든요. 여기 신원시장 근처 건물 세 채도 내 거야. 임대료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와. 어머님,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았냐고? 그게 내 방식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사치 부리고 싶지 않았어. 복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주식 투자 내역, 정기예금 증서, 보험 증서 등등 정말 많은 자산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관리도 배웠고 투자도 배웠어. 30년 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했지.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님께 용돈 드린 것도. 고맙게 받았지. 아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건데 왜 거절하겠어? 하지만 내가 그 돈이 필요해서 받은 건 아니야. 지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복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리한다던 200만 원짜리 통장? 그건 그냥 용돈 통장이야. 진짜 돈은 따로 있어.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있었나?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검소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복자의 말에 지영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복자에게 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네가 계속 내 분수를 얘기하니까 이제 내 진짜 분수를 보여주는 거야. 어머님, 제가 모르고. 모르고? 네가 나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한 건 맞지? 한우 먹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한 것도 맞지?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30년간 숨어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내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는지 아냐? 사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들 내 단골 손님이었어. 어머님, 그분들이 왜 30년 동안 내 떡볶이를 먹으러 왔을 것 같냐?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장사했어. 복자는 자신의 30년 인생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런 내 인생을 부끄럽다고? 우스꽝스럽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한우 먹는 게 내 분수에 안 맞나? 복자의 질문에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자신의 모든 논리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대답해봐. 30억 가진 사람이 한우 먹는 게 분수에 안 맞냐?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아까 내가 한 말들 다 기억나는데? 복자는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어요. 지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말한 사회적 지위는 어떻고? 30억 가진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교육받은 사람? 나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교육받았어. 사람 상대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투자하는 법 다 혼자 배웠어. 복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나온 네가 30년 동안 30억을 모을 수 있겠냐? 그건. 대답해봐.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대학 교육으로 30억을 벌 수 있겠냐?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자의 질문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이제 알겠지? 진짜 분수가 뭔지 말이야. 복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지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복자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놓을 생각이었거든요. 지영아,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나를 무시한 거야? 복자의 질문에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지영은 복자의 재산 규모는 몰랐지만 복자를 무시한 것은 맞았거든요. 대답해봐. 네가 나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한 건 돈 때문이었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복자는 지영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추궁했어요. 지영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정말 알고 싶냐? 어머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준비했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하루도 쉬지 않았지. 복자의 목소리에는 30년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어. 학원비, 과외비, 등록금 다 내가 번 돈으로 했지. 어머니, 그리고 남은 돈으로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30년 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30억을 만들었어. 복자는 자신의 30년 인생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나를 부끄럽다고? 시장 아줌마는 한우 먹으면 안 된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지영아, 너는 어리석은 게 아니야. 나쁜 거야. 복자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복자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배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0억 가진 사람한테 200만 원으로 살라고? 분수를 알라고?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한 게 용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냐? 복자는 서류를 다시 꺼내서 지영에게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신원시장 상인회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내가 시장 상인회 회장을 10년 동안 했어. 상인들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냐? 어머님, 시장 현대화 사업도 내가 주도했고 상인들 자녀 장학금 사업도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나를 무식한 시장 아줌마라고? 복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들을 나열했어요. 지영이 알지 못했던 복자의 또 다른 모습들이었죠. 시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들 나를 존경하고 따라. 그런데 내가 나를 무시해. 어머님, 저는 정말. 그리고 내 단골 손님들이 누구인지 아냐?
병원 원장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대기업 임원들. 다들 30년 동안 내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 복자의 말에 지영은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복자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아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항상 존댓말로 대해줬어.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지영아,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봤지. 복자의 말이 지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지영은 복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손주들한테 할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님, 그건 뭐야? 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거 아니야? 복자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었어요. 손주들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무시한 것이 가장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손주들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냐?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애들 아빠를 키운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네가 손주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어머님? 내가 지금까지 내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분수에 맞게 살 거야. 복자의 말에서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먼저 네가 관리한다던 내 용돈 통장. 그거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어머님, 그건. 내가 나를 200만 원으로 살게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쓸 거야. 30억에 맞게 말이야. 복자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주던 용돈 이제 안 받을 거야. 어머니, 그건 저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 민수야, 내 마누라가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냐? 자기들이 나를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복자는 지영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지영이 그동안 용돈을 빌미로 복자를 조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한테 용돈 줄 수도 있어. 30억 있는 사람 분수에 맞게 말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네가 아까 한 말들 다 거짓말이야? 복자는 지영이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자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영아, 너희 집 문제도 해결해야겠다. 저희 집이요? 너희가 전세 살고 있는 거 안 부끄럽냐? 30억 가진 시어머니 두고 전세에서 사는 게? 복자가 역공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지영이 부끄러워할 차례였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는 30억 있는데 며느리는 전세에서 산다고? 어머님, 저희가 돈 있는 줄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복자의 질문에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너희 집 사줄 수도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해.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하고. 복자의 조건은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30년 인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네, 어머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용서 안 해. 복자의 경고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복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민수야, 너도 반성해야 해. 네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어요. 그래야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네 마누라가 내 엄마를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봐서는 안 돼. 복자는 아들에게도 확실히 경고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우 시킬까? 네, 어머님,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시킬 거야. 30억 있는 사람답게 제대로 시켜야지. 복자가 스마트폰을 받아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우 특등급으로 넉넉하게 시키자. 손주들도 좋은 고기 맛 좀 봐야지. 복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영아, 앞으로는 내가 한우 먹어도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분수에 맞으니까. 네, 어머님,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지영은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어요. 복자의 30억 앞에서는 더 이상 대들 수가 없었거든요.
복자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어요.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원하게 해결된 거였죠. 이것이 바로 복자의 68번째 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우가 도착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복자의 눈치를 보며 고기를 구워드렸고 복자는 당당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는 한우 맛이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역시 한우는 다르구나. 우리 손주들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고기 사주실 수 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부자였구나. 우와. 손주들의 순진한 반응에 복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할머니가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0억이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복자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영아, 너 정말 반성하는 거지? 네, 어머님,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지영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자는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 어머님? 나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한테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었구나. 복자는 자신도 반성할 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겸손하게만 살려다 보니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된 거였죠.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내가 흘린 땀을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 어머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어요. 민수야, 너도 반성해야 해. 네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어요. 민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어머니가 상처받게 만든 것을 후회했거든요. 그리고 지영아, 앞으로 손주들한테 할머니 얘기 제대로 해줘. 네, 어머님, 저는 앞으로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고생해서 아빠를 키우셨는지 자주 말해주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떳떳한 일이야. 부끄러워할 게 없어. 복자는 자신의 30년 시장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했죠. 어머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지영아,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어. 대학 나온 것도 좋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좋은 거야. 서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복자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인생의 지혜였죠. 나는 앞으로도 검소하게 살 거야. 하지만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가끔은 한우도 먹고 좋은 것도 사 먹을 거야. 어머님, 당연하시죠.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요. 지영이 이제는 진심으로 복자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복자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너희 집도 사주겠다고 했지. 그것도 진짜야.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가족이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복자는 돈으로 가족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68살인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복자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한 거였죠.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 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가르쳐 줄게.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말이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 줄게. 30년 동안 만든 비법 떡볶이 말이야. 손주들과의 대화를 들으며 복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말이에요. 오늘 내 68번째 생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구나.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생신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챙겨드릴게요. 아니, 평소에도 자주 좋은 거 해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복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오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겸손하게 살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복자의 말에는 68년 인생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복자의 모습을 보며 지영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자의 68번째 생일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자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복자가 68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면 어머니 병원비를 계속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버려두겠다고 위협했어요. 그게 사실이니? 그래서 넌 정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야? 늦여름에 빛이 거실 유리창을 길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의 햇살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루의 마지막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미 울음이 간헐적으로 끊기며 여름의 꼬리를 붙잡는 듯했습니다. 가끔씩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창문의 그림자 무늬를 그려내었습니다. 거실 안쪽으로는 반짝이는 먼지들이 공중에서 유영하며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함처럼 무언가 일어날 일에 대한 예감이 집안 구석구석을 서서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69살 정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은 최근 며칠간 느낀 묘한 위화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엔 다 같이 바람 좀 쐬고 오자. 정 씨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단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나 회의가 줄줄이야. 요즘엔 시간이 금이야. 민호 씨의 대답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말끝이 유난히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이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의 본능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생경함은 자꾸만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지진 전의 동물들이 보이는 이상행동처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딱 반나절이면 돼. 유화도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하잖니? 정 씨는 한 번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손녀 유아를 핑계로 삼은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녀 나름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하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데리고 놀면 되지. 엄마는 왜 자꾸 유진이랑 나를 같이 묶으려 해? 그 이름이 거실 공기에 섞여 퍼지는 순간 정 씨의 귓가에서는 마치 유리잔에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유진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뜨개질을 들고 있었지만 바늘은 이미 몇 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민우 씨가 바쁜 건 알죠? 유진 씨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접힌 종이처럼 모서리가 쉽게 무너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매번 혼자서 버티는 걸 내가 모르니. 정 씨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유진 씨가 결혼 후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괜히 오버하지 마. 요즘 세상에서 감정에만 기대면 뒤처져. 민호 씨의 말은 계단 모서리처럼 각져 있었습니다. 그 각진 말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계속해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아들을 키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리듬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입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조화를 깨뜨리는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 다들 모여 있었네. 민호 씨 피곤하죠? 제가 우리 공주랑 놀아줄게요. 박예리 씨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무언가를 의식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한 시트러스 향수가 집안 공기와 뒤섞이며 낯선 여행자의 향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향은 이미 익숙해진 집안의 냄새들을 압도했습니다. 유진 씨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 정 씨가 기르는 화분의 흙냄새, 아이의 장난감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들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번개처럼 움직여 에리 씨를 포착하더니 작은 팔을 활처럼 펼쳤습니다. 이모 왔어요. 6살 아이의 환호가 부엌과 거실을 굴러다니며 작은 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이 유진 씨의 마음에는 작은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 품으로 오자. 오늘은 엄마랑 책 읽자. 유진 씨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잠깐 스치더니 곧장 에리 씨의 넓은 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진 씨의 눈꺼풀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미세한 지진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살짝 건드린 것처럼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에휴, 정 씨는 말 대신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오래 우린 녹차처럼 씁쓸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깊숙한 곳까지 그 쓴맛을 전해주었습니다. 에리 씨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길은 연습된 듯 자연스러웠고 아이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모가 공주님이 좋아하는 토끼 머리끈도 사왔어요. 짜잔. 에리 씨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색색의 리본이 달린 예쁜 머리끈들이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의 리본들이 거실의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도 그 빛을 그대로 옮겨 붙인 듯 반짝였습니다. 역시 에리, 센스가 남다르네. 민호 씨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게는 들려준 적 없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리 언니. 유진 씨의 감사 인사는 얇은 비닐처럼 투명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손끝에 닿으면 쉽게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낯선 사람의 물건이 집안에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현관에는 에리 씨의 구두가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아이를 위해 가져온 과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 속 오랜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 씨는 서랍을 닫듯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불안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성은 오히려 불안의 박동을 더 크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하듯이 말입니다. 애가 이모를 즐거워하는 건 알겠지만 엄마를 먼저 찾는 버릇을 길러줘야 해. 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로서의 걱정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죠. 에리 씨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높낮이와 단어 선택은 예법을 갖춘 듯하면서도 결은 늘 미세하게 거슬렸습니다. 맞아. 아이 심리를 건드리지 말자고. 민호가 에리 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머니와 아내를 향한 은근한 비난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아이가 저를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 씨는 흐르는 대화를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현실과 마음 사이에 얇은 유리를 한 장 더 끼워 넣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닫자 늦여름의 습기가 서서히 걷히며 방 안에 마른 냄새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씨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꺼풀 뒤는 오히려 더 밝아져 잔상처럼 낮의 장면들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특히 이모라는 호칭이 혀끝에 남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마치 입안에서 맴도는 쓴 약처럼 계속해서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한 척하면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숨기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느린 독이 몸속을 천천히 퍼져나가듯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의 입에서 이모라는 말은 점점 더 자주 튀어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모 언제 와? 점심을 먹으면서는 이모가 이런 거 좋아해. 저녁에는 이모랑 내일 뭐 할까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엄마라는 단어는 낯선 외국어가 된 듯 망설임과 어색함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오후 유진 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그림 그릴까? 고래도 그리고 바다도 칠해보자. 유진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모가 더 잘 그려. 이모랑 할래? 아이의 대답은 화살처럼 날아와 유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진 씨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종이에 스민 물감처럼 번졌다가 금세 말라붙어 색이 퇴색해갔습니다. 얘야, 엄마가 기다리잖니? 엄마랑도 조금 놀자. 정 씨가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마음 억지로 꺾을 필요 없어요. 사모님. 어디선가 에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왔는지 현관에 서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리 씨의 높낮이와 단어 선택은 언제나처럼 예법을 갖춘 듯했지만 그 결은 늘 미세하게 거슬렸습니다. 정 씨는 그 거슬림이 단순한 질투나 오해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초침은 이미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점점 더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뭘 억지로 꺾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의사 존중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정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아이 방으로 가서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지퍼백에 그것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해. 분명 뭔가 있어. 며칠 후 늦은 오후 정 씨는 낯선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손에 쥔 봉투의 모서리를 땀으로 적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제발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검사원의 눈빛은 프로의 무표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정 씨의 잠은 얕은 호수처럼 금방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시계 소리, 심지어는 자신의 숨소리에도 금세 깨어났습니다. 밤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처럼 마음속에서 불안의 기포가 올라와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가의 화분 잎끝이 약간 말라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집안 공기에 보이지 않는 건조함을 증언하는 듯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전화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움찔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유진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랬어. 정 씨는 혹시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봉투가 도착한 날이 왔습니다. 정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현관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떨어진 햇빛이 오늘따라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가위로 자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위날이 종이봉투를 끊어내는 소리가 과장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을 때 활자 몇 줄이 눈앞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붉은 글씨 하나가 모든 의미를 집어삼켰습니다. 북의 일치 확률 99.99%, 모계 배제, 아들과 일치라는 문구 옆에 며느리와 불일치라는 단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벼랑처럼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정 씨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발소리처럼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귀 안쪽이 달아오르며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 안쪽이 서서히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에리 씨만 찾던 일, 유진 씨의 슬픈 표정, 민호 씨의 변한 태도,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모였을 때 창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빠르게 두드리며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의 리듬은 대화의 리듬을 재촉하듯 몰아쳤습니다. 정 씨는 소파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한데 유진이 좀 불러줄래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증인처럼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의 부름에 2층에 있던 유진 씨가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항상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런저런 눈치를 보던 며느리 유진 씨. 어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진 씨의 눈빛은 애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이에 대해 내가 확인할 것이 있어. 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더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유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얼굴은 창밖의 하늘처럼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상해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 그리고 결과를 봤어.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 씨가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조차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유진 씨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서서히 굳어가며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것처럼 거칠고 떨렸습니다. 누가 원해서고 아니고를 떠나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해. 유화재, 누구 아이니? 정 씨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 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민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오래전부터 에리 씨와 관계를 이어왔어요. 유진 씨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아팠습니다. 유진 씨의 말을 들으며 정 씨는 매 순간 참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를 협박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이라고, 입 다물라고. 유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면 어머니 병원비를 계속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버려두겠다고 위협했어요.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뭐라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민호 씨 말처럼 제가 가난한 건 사실이잖아요.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친정엄마 간호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란데 민호 씨가 그걸 전부 해결해줬어요. 대신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고 그랬죠. 저로선 어쩔 수 없었어요. 하필 친정엄마가 그때 급히 수술도 받아야 했고 저한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넌 정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야? 민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그 마음만 잘 간직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응당 들어주기로 한 거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모두들 잠시만. 그럼 혹시 유아 친엄마가 에리시니? 네, 이미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저희 결혼하면서 에리 씨가 동시에 임신을 했어요. 폭로의 말들이 거실 공기 중에 작은 파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각각의 파편은 날카롭게 반짝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정 씨의 가슴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칼날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며느리 유진 씨에게는 상처 그 이상이었을 지금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서 비인간적인 짓을 해왔던 아들까지. 정 씨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볼일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온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마치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심각한 일 같아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아줌마를 뒤로하고 아들 민호 씨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정체를 드러내겠다는 듯이 에리 씨가 민호 씨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때로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사모님, 아니 어머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유아 엄마 박예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뻔뻔함과 함께 자기 합리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의 정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현실이라는 핑계 뒤에 사람을 숨기는 건 비겁한 짓이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뻔뻔한 짓을 할 수 있어? 모욕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당장 그 팔짱부터 못 빼. 정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성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분노였습니다. 유진이는 그냥 내 인생의 들러리였어.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라며 손주까지 안겨주면 금상첨화라고 했잖아. 유아가 유진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손녀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맞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제 자리를 찾으려고요. 이보세요, 당신 자리라니? 원래 애리랑 결혼하려고 했었어. 근데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닥달했잖아. 참한 며느리 얻고 싶다고. 엄마 입맛에 맞는 여자 대충 갖다 앉혀놓으면 조용하겠지 싶었어. 그때 잠깐 애리랑 싸워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엄마가 워낙 빨리 진행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지. 결혼이야 이혼하면 되는 문제니까. 야, 그 입 닥치지 못해? 민호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 씨의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분노가 번개처럼 내려갔습니다. 들러리라니, 네가 아버지의 외도로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잖아.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감히 네가 그런 짓을 해. 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를 본 네가 어떻게 같은 칼을 들이대니?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를 견뎌내며 홀로 아들을 키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절망, 그리고 그때의 다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어머님, 너무 격해지지 마세요. 아이가 보고 있어요. 누가 네 어머니야? 에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얇게 갈린 칼날처럼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상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 씨가 연락한 변호사였고 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혁의 침착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거실에 작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죄가 있다면 죄를 받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도 않을 거예요. 유진 씨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것들을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소나기가 잦아들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비의 흔적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마치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같은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하얗게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떨림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씩 왜곡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유진이도 이혼해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뭔데? 이혼해도 그냥은 안 시키지.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도 그냥 둘 생각은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은 그 평온함을 즐기려무나.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망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정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그냥 나가서 공주랑 놀까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에리가 민호 씨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는 여기 두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유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 매듭들은 더 이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유진아, 우리 가족이라니. 유아가 누군지 너는 이미 알잖아. 네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뻔뻔하기도 해라. 이제 네 주제를 알겠니? 시끄러워. 그만하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말을 해. 어머니, 할 말도 못하나요? 그리고 원래 저 자리는 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를 걸고 넘어지세요. 전 아무 죄도 없고 원래 제 걸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엄마, 말 나온 김에 정리할 것 정리해요.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잖아요. 최대한 빨리 유진이랑 이혼하고 에리랑 재혼할게요. 그게 유아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 내 며느리는 유진이 하나야. 저런 여자를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당장 나가. 한순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고 최근 고혈압으로 꾸준한 관리를 하던 정 씨는 이마를 짚으며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유진 씨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방에 들어와 몸을 눕혔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좀 쉬세요. 유진 씨는 그 와중에도 정 씨를 배려한다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거실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대화 후에 찾아온 고요는 마치 전쟁 후의 정막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칼날처럼 맑았습니다. 그 맑음은 지난 밤의 혼란을 모두 씻어내고 정 씨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변호사 이상혁 씨도 함께 자리했죠. 오늘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자. 정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항을 명확하게 하죠. 이상혁은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그는 정 씨의 결심을 존중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들이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정 씨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차례였습니다. 민호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 유진이에게, 그리고 그 이외에 남은 재산은 내 사후의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지. 정 씨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잘못된 곳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을 문장으로 정확히 명시하겠습니다. 상혁이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새벽 집의 고요를 가볍게 찢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줘야겠어.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적어도 유진이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야. 이미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니 티끌만큼이라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야. 결심의 말은 오래 숙성된 술처럼 진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을대가 뜨겁게 내려앉았지만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질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정신은 끝까지 아들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마음 고생하며 살아왔을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라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정 씨의 바램대로 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호 씨와 에리 씨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웃돈까지 얹어주니 두 사람의 일을 캐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사무소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전해받은 정 씨는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아주 작정하고 들러붙었던 거구만. 민호가 집에 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평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있을 때 말하지. 민호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유진이랑 이혼해라.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지. 그게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유진아, 이제 됐지.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그게 다니? 그럼 뭐가 더 있어요? 그동안 쟤네 엄마 병원비 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제 형편에 그럴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평생 누릴 호사 다 누리게 해준 거지. 민호 씨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조차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5년을 동거동락했던 아내인데 아주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 결국 직접 하시는군요. 유진 씨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 친자검사 결과, 내연 정황 그리고 네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까지 다 있어. 엄마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 건데 넌 그걸 발로 차버리는구나. 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민호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허공에서 초점을 잃고 헤맸습니다. 네가 나를 뭘로 봤니? 나는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야.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당할 것 같아?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뒷바라지 해준 건 나도 아니고 유진이다. 니들 결혼 전부터 이어온 관계라는 거 다 알아? 아니, 엄마, 그래서 이혼한다잖아요. 뭐가 문젠데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나 보구나. 내가 너 데리고 바닥부터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을 견뎌냈던 탓이지. 그 원동력이 네 아버지의 배신이었고 그걸 너도 모르는 건 아니잖니?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정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 후 홀로 사업을 키우고 아들을 길렀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배신에도 너를 지켜냈어. 뼈가 부러지고 손발이 갈라져도 그런 아픔 따위는 속으로 삼켜내면서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가정을 스스로 버리니? 엄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가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박예리 씨, 당신도 결코 깨끗하게만 살아왔던 건 아니던데요. 그동안 살면서 저질러왔던 온갖 불법적인 일들 내가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당신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들먹이면서 너 이름 팔아대면서 여기저기 돈 받아 먹은 건 모르나 보네. 미국 따라간 것도 임신을 핑계로 돈 들고 도망간 거던데 그동안 잘도 숨겼네. 그건. 정 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몇 없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지. 숨기려면 끝까지 숨겼어야지. 욕심부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실컷 나대왔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받아야지.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하고 말고 그게 인생의 순리야. 그 말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맡겠습니다. 어머니. 형, 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형수님 이혼 변호인은 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어요. 사정고지 의무는 없기에 철저히 비밀로 보관되며 형님은 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상혁의 목소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에서 오래된 답답함이 거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나, 나도 사업하던 사람이야. 이름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무서워할 줄 알아? 까짓 거 해봐.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 아주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게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넌 오늘부터 내 아들도 그 무엇도 아니다. 상여가 바로 진행시켜라. 그리고 아줌마 이 두 사람 당장 끌어내요. 정 씨는 메모지에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적어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유진 씨의 학업 지원 계획, 상속. 그 조목들은 하나의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 말입니다. 유진아, 넌 네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 모든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정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그동안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다.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모든 건 내가 지원해주마.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오늘 접수하겠습니다. 상혁 씨의 말과 함께 창밖에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길고 가는 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들은 마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긴장감과 묘하게 섞여서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겨울바람 앞에 낙엽처럼 잔뜩 웅크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그녀를 더욱 당당해 보이게 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고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면 충분합니다. 상혁이 유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는 제 이름을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그 평평함이 오히려 공정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어. 네 따위가 이혼하고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이혼녀 딱지 붙이고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하는 거 참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해볼 테면 해봐. 민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정과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네가 떠안아야 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못해. 내 인생이에요. 당신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유진 씨와 정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동안 유진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유리처럼 빛나며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리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정 씨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곧바로 경찰에 붙잡힌 에리 씨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자신이 저질러온 범죄에 대해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 속 정황은 에리 씨를 가리쳤죠. 결국 에리 씨는 사기 및 불법 도박 그리고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난 이런 꼴 못 보겠어. 모두가 날 몰아가고 있어. 왜 나더러 뭐라 하는 거야? 나만 죄인도 아닌데. 에리 씨의 외침이 법정 복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이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에리 씨의 이름이 범죄 기사에 오르내렸습니다. 어찌나 피해자들이 많은지 기사마다 그녀를 저격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로 인터뷰를 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빠르게 지면의 끝으로 밀려나갔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유진 씨는 새벽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인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밑줄 그어진 문장들 사이에서 오래전 잊었던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던 20대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 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너의 시간은 너의 발걸음으로 채워나가야지. 정 씨는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유진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과정은 제가 정리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상혁의 도움 제안에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노트 위에 작은 햇살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새벽마다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처럼 유진 씨의 희망도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민호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한 장의 문자로 짤막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에는 변명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마지막으로. 네가 만든 길은 네가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걸어나가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니? 정 씨의 답장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화창의 마지막 점이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 침묵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뀐 뒤 유진 씨의 이름표에는 간호사라는 직함이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이름표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국가고시 결과를 기다리며 아직은 실습을 해야 하는 처지에 불과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굳건히 자리 잡은 사명감으로 업무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의 공기는 늘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발걸음, 기계들의 신호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유진 씨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일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혈압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편하게 숨 쉬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환자의 손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지만 유진 씨의 손은 그 떨림을 흡수하듯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퇴근 후에 따뜻한 차라도 드실래요? 상혁이 병원 로비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 씨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백함이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유진 씨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상혁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아, 네가 웃을 때 나도 숨을 쉬는 것 같아서 기뻐. 정 씨의 말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유진 씨는 정 씨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이 다른 여성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로비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집에 미로를 맴돌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리 씨의 이름은 더 이상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 씨는 요양원의 창가 자리에 앉아 나무들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종 소리처럼 가볍게 울리는 그 소리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이모가 아닌 할머니와 엄마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야. 정 씨의 말은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유진 씨의 대답에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걸어온 길을 존중해요. 앞으로도 곁에서 돕겠어요. 상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 복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서로 겹치며 한 폭의 사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감싸며 따뜻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보세요? 정 씨는 유진 씨의 친정엄마가 새로 입원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지원하던 병원비를 이제는 정 씨가 맡아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도 있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 중 하나였거든요. 정 씨는 유진 씨의 친정엄마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정 씨의 이름으로 아닌 익명의 후원자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정 씨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더 좋은 조건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서 연락받았는데 그동안 못 받고 있었던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병원비도 후원해주신대요. 어떻게 그런 고마운 분이 나타나신 건지. 유진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 씨는 가만히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창밖에 노을이 피었습니다. 하늘의 색이 살구와 자주빛 사이를 오가며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그려냈습니다. 그 색깔들을 바라보며 정 씨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 씨는 창가에서 멀리 보이는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유진과 상혁이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따뜻한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꽃 예뻐요?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애정 어린 톤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토대 위에 새로운 가족이 세워졌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정 씨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더 이상 맹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란다. 지금까지 너를 위해 만든 기회는 수천 번도 더 있었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물리친 건 네 자신이야.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라. 메시지를 보낸 후 정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과 상혁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구나. 정 씨의 독백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며칠 후 유진 씨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유진 씨가 결과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에서 정 씨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여성의 모습을 말입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정 씨가 유진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포옹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선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상혁도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유진 씨의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촐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도 함께 참여해서 엄마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며 유진 씨가 소원을 빌 때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상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기를요. 유진 씨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요양원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던 날도, 요양원으로 들어오던 날도 유진 씨는 자신이 모시고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멀쩡한 집 놔두시고 왜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함께 살아요. 유아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유화에겐 네가 세상의 전부야.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조용히 지내고 싶은 것뿐이야. 이 집은 원래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어머니, 지금까지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또 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네가 자주 보러 오면 되잖니. 멀리 있는 곳도 아니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앞으로 네가 걸어갈 앞날만 바라보렴. 이 시애미는 뒤에서 늘 응원해줄게. 유진 씨는 정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 씨도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니 보고 싶은 얼굴들이 가득했고 가끔씩은 이전의 생활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는 병원에서 훌륭한 간호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상혁과 유진 씨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더니 마침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유진과 상혁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유진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영숙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행복해라. 정 씨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 씨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나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도 금방 잘리기 일쑤였던 민호 씨가 작은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씩 어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잊을만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의 번 돈의 일부를 정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용서받기에는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의 끝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가다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배웠습니다. 정 씨는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긴 이야기가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상처 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유진이와 상혁이 그리고 우리 손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민호도 언젠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맹목적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일기를 다 쓴 후 정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려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진실한 사랑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입니다.